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시험 감독관이 물었습니다. 그는 비웃듯 말을 이어갔죠. 너 같은 아이가 이 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이곳은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그 순간 교실 안의 웃음소리가 소년을 덮쳤습니다. 그리곤 어디선가 무시하듯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죠. 제 세탁소 아들 아니야? 제가 여기 왜 왔대? 이내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교실 안을 더 크게 울렸고 그의 손에는 땀이 베이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그리곤 결국 꾹 참아왔던 그의 눈에선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17세 소년 다니엘 김. 한국에서 이민 왔다는 이유로 인종차별까지 당하면서도 이 시험을 꼭 보겠다며 용기를 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이길래 이렇게까지 이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걸까요?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 살고 있는 다니엘 김입니다. 저는 그날의 모든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맨해튼 메이플 고등학교 수학 경시 대회가 열리던 날이었죠. 아침부터 비가 내리던 뉴욕 거리를 지나 학교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대회는 제게 큰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마자 느꼈습니다. 차가운 시선들이 저를 향해 꽂히는 것을요. 모두가 저를 이방인처럼 쳐다봤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학생들 사이에서 세탁소에서 입던 낡은 셔츠를 입은 제 모습이 더욱 초라해 보였죠.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시험 감독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수학 경시 대회에 참가하러 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너 같은 아이가 이 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이곳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그는 비웃듯 말했죠. 그 순간 교실 안의 웃음소리가 저를 덮쳤습니다.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탁소 아들이 여길 왜 왔대?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 땀이 배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참가 신청서와 추천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제서야 마지못해 저를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구석 자리였어요. 창가에서 가장 먼 그늘진 자리였습니다. 시험지를 받는 순간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문제들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이 숫자들, 이 방정식들. 이것이 제 언어였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저를 배신하지 않는 언어요. 저는 연필을 들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조롱도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오직 문제와 저 둘만의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복잡한 미적분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어머니의 손에 밴 세제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행렬식을 계산할 때는 아버지가 세탁물을 정리하는 모습이 생각났죠. 저에게 수학은 그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삶이었습니다. 시간이 30분 남았습니다. 감독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이미 마지막 문제의 답을 적고 있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시험 시작 30분 만에 저는 일어섰습니다. 감독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장난치는 거니? 모든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제 답안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놀란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당당히 교실을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만점이었죠. 하지만 학교 게시판에 적힌 다음 라운드 진출자 명단에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왜 제 이름이 없는 건가요? 교장실에서 저는 물었습니다. 다니엘, 넌 분명 뛰어난 학생이야. 하지만 우리 학교를 대표하기엔 좀 적합하지 않아. 교장 선생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만점을 받았는데도요? 목이 메었습니다. 이해해라. 우리 학교는 전통을 중요시해. 그리고 아시아계 학생이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것은 전례가 없단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비 내리는 뉴욕 거리를 한참 걸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절망. 모든 감정이 뒤섞였죠. 하지만 세탁소에 도착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부모님이 일하는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제 수학으로 세상을 바꾸겠다. 이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어요. 맹세였습니다.
그날 밤 세탁소 창고의 작은 책상에서 저는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메이플 고등학교의 문이 닫혔다면 다른 문을 두드리면 됩니다. 더 큰 문을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뉴욕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제 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거부했다고 해서 제가 멈출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새벽 4시, 저는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제 자장가였으니까요. 우리 가족의 하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을 꿀 때 시작됩니다. 다니엘, 일어났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갈게요. 침대에서 일어나 얼굴을 씻고 세탁소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뉴욕의 뒷골목 김스 클리닝이라는 작은 간판이 달린 우리 세탁소는 좁지만 정겨웠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증기 다리미로 정장을 다리고 계셨고 어머니는 세탁물을 분류하고 계셨죠. 학교 시작하기 전에 계산대 좀 봐줄래?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물론이죠, 아버지. 저는 카운터에 앉아 어제의 영수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탁물 하나당 얼마, 드라이클리닝은 얼마, 수선은 얼마. 이런 숫자들 사이에서 저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수학의 아름다움은 일상 속에서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계산을 하며 틈틈이 미적분 문제를 풀었습니다. 또 그 수학 문제를 풀고 있구나. 어머니가 뒤에서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고개를 들어 어머니의 얼굴을 봤습니다. 밤새 일하셔서 생긴 다크서클이 진했지만 그래도 웃고 계셨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어제 경시대회 결과가 나왔어요. 만점 받은 시험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미소를 지으셨지만 곧 현실적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넌 정말 똑똑하단다. 하지만 수학은 밥이 되지 않아. 우리같이 이민 온 사람들에게는. 어머니, 제가 증명할게요. 세상을 바꾸는 건 바로 이 숫자들이에요. 저는 노트를 들어 보였습니다. 언젠가 이걸로 우리 가족이 더 이상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게 할 거예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지만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단다. 그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와 세탁소 창고에 앉았습니다. 이곳이 제 작은 연구실이었죠. 낡은 책상, 중고 컴퓨터, 그리고 벽에 붙인 수학 공식들. 가난했지만 제 세계는 무한했습니다. MIT 수학과 교수들의 논문을 읽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특히 박사과정 학생이 쓴 최신 논문에서 작은 오류를 발견했을 때는 가슴이 뛰었어요. 저녁 식사 때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다니엘, 내 꿈이 뭐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수학자가 되는 거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않게 하는 거요. 아버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우리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해. 우리 같은 이민자 가족의 아이가 명문대에 가기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버지. 확신을 담아 말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날 밤 창고로 돌아와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뉴욕의 화려한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그 빛나는 세계에 제 자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면서 깨달았습니다. 모든 방정식에는 해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어요. 단지 아직 발견하지 못한 해결책이 있을 뿐이죠. 제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화요일 오후 세탁소는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저는 창고에서 MIT 수학과 논문을 읽고 있었죠. 비 내리는 소리를 배경으로 수식을 따라가는 것은 묘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이건 아닌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논문의 중간 부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거든요. 박사과정 학생이 쓴 논문이었지만 증명 과정에 작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손님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아버지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요? 의아했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저를 그저 카운터에서 가끔 보는 아시아계 소년으로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창고 문으로 나가자 흰머리의 노인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우리 세탁소에서 막 찾아간 듯한 코트를 들고 계셨죠. 다니엘 김이 맞나?
노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저예요. 무슨 일이시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 코트를 찾으러 왔다가 우연히 들었네. 자네가 MIT 논문을 읽고 오류를 발견했다고? 노인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습니다. 보여줄 수 있겠나? 노인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순간 망설였지만 저는 그를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제 노트를 보여드리며 발견한 오류와 수정한 내용을 설명했죠.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수학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습니다. 놀랍군. 노인은 제 설명이 끝나자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이걸 내가 독학으로 이해하고 수정했다고? 네. 여기 세탁소 창고가 제 연구실이에요. 약간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내 이름은 리처드 브라운이라고 한다.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 명예교수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리처드 브라운. 그의 이름은 제가 읽던 수많은 수학책에서 봤던 이름이었습니다. 현대 대수학의 거장이었죠. 자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네. 내가 자네를 지도하고 싶구나. 교수님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도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엔 레슨비를 낼 돈이 없어요. 리처드 교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레슨비? 아니,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자네 재능이면 돈은 필요 없네. 그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세탁소 창고에서 혼자 공부하던 제게 이런 기회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한 가지 조건이 있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최선을 다해야 해. 그리고 언젠가 자네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누군가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해주게. 약속드립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은 변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학교가 끝난 후 리처드 교수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책으로 가득한 작은 천국이었죠. 수학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야, 다니엘. 교수님은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세상을 보는 방식이지. 패턴을 발견하고 아름다움을 찾는 방법이란다. 저는 교수님의 지도 아래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대학 수준의 수학을 넘어 연구 수준의 문제를 풀기 시작했죠. 하지만 가장 값진 것은 수학적 지식이 아니라 교수님이 알려주신 삶의 지혜였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은 제게 특별한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다니엘, 이번 주말에 전국 수학 경시 대회가 열려. 내가 자네를 추천했네. 제가요? 정말 준비가 됐을까요? 불안했습니다. 자네는 준비가 됐어. 나는 자네를 믿네. 리처드 교수님은 제 어깨를 꽉 잡으셨습니다. 전국 수학 경시 대회가 열리는 시카고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예일, 하버드, 프린스턴 대학 티셔츠를 입은 학생들로 가득했죠. 저는 세탁소 로고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오래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긴장하지 마, 다니엘. 리처드 교수님이 제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넌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충분해. 등록 데스크로 향하자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참가자 명단에서 내 이름을 찾을 수 없는데. 김다니엘입니다. 리처드 브라운 교수님의 추천으로 왔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명단을 확인하더니 마지못해 배지를 건넸습니다. 행운을 빈다. 대회장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애는 누구지? 학교 이름이 없는데? 세탁소 아들이 여길 왜 왔대? 귀가 뜨거워졌지만 고개를 들고 내 자리로 향했습니다. 리처드 교수님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내 자리에 당당히 서라.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들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이곳의 모든 학생들은 각자의 학교에서 최고라는 증명을 한 아이들이었습니다. 프로젝터에 첫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다변수 미적분 문제였죠. 주변 학생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연필을 잡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꿀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죠. 문제를 읽고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세탁소에서 몇 시간씩 풀던 문제들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났을 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주변 학생들은 아직 첫 번째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에서 초조함이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 저는 계속해서 풀어나갔습니다. 손이 연필을 잡는 감각이 사라질 정도로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문제에서 갑자기 막혔습니다. 실수를 했던 겁니다. 풀이 과정 중간에 부호를 잘못 적었죠. 순간 땀이 쏟아졌습니다. 실수는 새로운 패턴을 발견하는 기회야. 리처드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침착하게 다시 문제를 읽었습니다.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처음 생각한 방법보다 훨씬 간단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세탁소에서 빨래를 정리하며 부모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떠올랐어요. 복잡해 보이는 일도 순서만 제대로 정하면 간단해진단다. 10분 만에 완벽한 해답을 도출했습니다. 남은 문제들도 차근차근 풀어나갔죠. 마지막 문제를 풀고 답안지를 제출했을 때 주변 학생들은 아직도 열심히 풀고 있었습니다. 벌써 끝냈니? 감독관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네.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결과 발표는 다음 날 오전에 있었습니다. 대회장에는 모든 참가자와 관계자들이 모였죠.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이번 전국 수학 경시 대회의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국 수학 경시 대회 우승자는 다니엘 김. 다니엘 김은 독학으로 공부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98점이라는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청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트로피를 받으며 리처드 교수님을 찾았습니다. 관중석에서 그가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같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공부했던 순간들, 조롱을 참아냈던 시간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모든 순간들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우승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울음소리. 그 소리는 제가 들어본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전국 수학 경시 대회에서 우승한 후 저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진학 상담사들의 연락이 쏟아졌고 몇몇 명문 대학교에서는 장학금 제안까지 해왔죠. 리처드 교수님은 자랑스러워하셨고 부모님은 세탁소에 제 트로피를 전시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대회에서 돌아온 지 2주가 지난 어느 화요일 아침,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가슴을 움켜쥐시더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셨죠. 구급차가 도착해 아버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은 차갑고 소란스러웠어요. 의사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장마비입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위험한 상황은 넘겼지만 몇 가지 검사와 시술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이 현실감 없이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죠. 제 세계의 중심,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던 아버지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들까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몇 가지 시술과 입원 비용을 설명했습니다. 그 숫자를 들었을 때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1년 동안 번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니엘, 이제 내 수학은 그만둬야겠다. 무슨 말씀이세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학비를 모아두었던 돈으로도 부족해. 내가 세탁소에서 전일제로 일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구나, 다니엘.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전국대회 우승, 대학 장학금 제안, 수학자의 꿈.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부모님의 고통이었죠. 병실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약하게 손을 들어 저를 부르셨습니다. 다니엘, 이리 와라.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차가웠어요. 아버지가 미안하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꿈을 응원해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세탁소에서 일하면 돼요. 안 된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넌 내 길을 가야 해. 우리는 어떻게든 해결할 거야. 그날 밤 병원 대기실에서 저는 의료비 청구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복잡한 코드와 숫자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절망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청구서를 분석하다 보니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몇몇 항목은 중복 청구된 것 같았고 일부 시술은 보험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죠. 마치 패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새 인터넷을 검색하며 미국 의료 시스템의 허점을 연구했습니다. 복잡한 청구 코드, 보험 규정, 병원 정책. 이 모든 것이 수학적 패턴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방정식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행정실을 방문했습니다. 손에는 메모로 가득 찬 노트가 들려 있었죠. 이 청구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항목들은 중복 청구되었고 이 시술은 우리 보험으로 커버되어야 합니다. 담당자는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제 분석을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말이 맞네. 이건 시스템 오류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수정해드릴게요. 수정된 청구서를 받았을 때 금액은 거의 절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금액이었지만 희망이 보였죠.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수학이에요, 어머니.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삶과 연결된 문제예요. 그날 저녁 리처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드렸죠. 교수님, 저 이제 알았어요. 제가 왜 수학을 해야 하는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실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리처드 교수님은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가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니? 제 마음속에는 이미 명확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가야 합니다. 교수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세계 최고의 수학 대회야. 왜 거기에 나가고 싶은 거지? 거기서 우승하면 MIT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MIT에서 저는 의료 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리처드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게 내 방정식의 해답이구나.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까지 남은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는 퇴원하셨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세탁소 일은 제가 많이 도맡아 했죠. 낮에는 세탁물을 정리하고 밤에는 올림피아드 준비를 했습니다. 잠은 하루 4시간이 전부였어요. 다니엘, 이렇게 무리하면 어떡해?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웃으며 대답했죠. 이건 제 꿈을 위한 마지막 기회니까요. 리처드 교수님은 저를 위해 특별 훈련 프로그램을 짜주셨습니다. 역대 올림피아드 문제들, 고급 수학 이론들, 심지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학 문제들까지 다뤘죠. 다니엘, 국제 올림피아드는 전국 대회와는 차원이 달라. 교수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모이는 자리야. 알고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선택지가 없어요. 전국대회 우승 덕분에 저는 예선 없이 바로 미국 대표팀 선발 캠프에 초청받았습니다. 그곳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죠.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문제를 풀고 다른 천재들과 경쟁했습니다. 마지막 날 결과가 발표됐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이 미국 대표팀 6명 중 하나로 호명됐거든요. 세탁소 소년이 미국을 대표해 세계 수학대회에 나가게 된 겁니다. 축하한다, 다니엘. 선발위원장이 제 손을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네에게 거는 기대가 크네. 올림피아드가 열리는 장소는 스위스 제네바였습니다. 비행기 티켓, 숙박비, 모든 것은 대회 측에서 제공했어요. 생애 처음으로 미국을 벗어나는 여행이었습니다. 제네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압도됐습니다. 아름다운 호수,
웅장한 산맥, 역사적인 건물들.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개회식 날 각국 대표팀이 입장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한국, 이란, 인도. 세계 최고의 수학 영재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 우리 미국 팀이 입장할 때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뉴욕 세탁소에서 일하던 소년이 이제 세계 무대에 선 겁니다. 대회 첫날, 저는 시험장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았습니다. 주변에는 각국의 천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시험지가 배부되기를 기다리며 저는 세탁소에서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병원비, 어머니의 걱정 어린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감독관의 말과 함께 시험지가 배부됐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읽자마자 저는 얼음이 됐습니다. 이건 제가 본 어떤 문제보다도 어려웠습니다. 주변을 보니 다른 선수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침착하게 다니엘.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가자. 문제를 다시 읽고 천천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것은 병원비 청구서를 분석하던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숫자들 속에서 패턴을 찾아냈던 방법을 여기에도 적용해봤죠. 모든 복잡한 문제는 결국 단순한 진실을 품고 있다. 리처드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문제를 다시 보니 새로운 관점이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학 문제가 아니라 현실 세계의 문제를 추상화한 것이었어요. 마치 세탁소에서 빨래를 분류하는 것처럼 이 문제도 작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변의 참가자들은 땀을 흘리며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죠. 저는 끊임없이 풀이를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풀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갔어요. 마지막 문제를 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 문제가 특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50년간 풀리지 않은 난제의 변형이었죠. 리처드 교수님이 언급했던 문제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제에 몰입했습니다. 아버지가 세탁기를 고치실 때 보여주신 방법이 생각났어요. 복잡한 기계도 결국은 간단한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단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종이 울리자 감독관이 답안지를 걷기 시작했죠. 저는 마지막 풀이를 완성하고 제출했습니다. 이틀간의 시험이 끝나고 결과 발표까지는 이틀이 더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제네바의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여정, 부모님의 희생, 리처드 교수님의 도움. 모든 것이 하나의 큰 방정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과 발표 날 대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참가자와 코치들이 모였죠. 저는 손에 땀을 쥐며 기다렸습니다. 이번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의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동메달, 은메달 수상자들이 차례로 발표됐습니다. 제 이름은 호명되지 않았죠.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메달도 못 딴 걸까? 금메달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중국 대표, 러시아 대표. 이름들이 호명될 때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대표 다니엘 김.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가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금메달이라고요? 다니엘 김은 특히 마지막 문제에서 독창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그에게 최고 점수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라 메달을 받았습니다. 미국 국가가 연주될 때 저는 뉴욕의 작은 세탁소를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이 순간을 보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시상식이 끝난 후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심사위원장이었죠. 다니엘 김, 자네의 풀이는 정말 놀라웠네. 그가 말했습니다. MIT에서 자네에게 관심이 있다네. 전액 장학금으로 자네를 초청하고 싶어 하더군.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MIT. 전액 장학금. 제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딴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오자마자 기자들이 우리 세탁소 앞에 몰려들었죠. 세탁소 천재, 수학의 신데렐라, 이민자의 아메리칸 드림.
헤드라인마다 저를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나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제 부모님처럼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인터뷰 중에 제가 언급한 병원비 문제와 의료 시스템의 허점에 대한 이야기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제가 아버지의 병원비를 분석하고 오류를 발견한 사례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죠. 다니엘, 이게 방금 도착했어. 어느 날 아침 리처드 교수님이 세탁소로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건네준 봉투에는 MIT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전액 장학금과 함께 특별 연구 프로그램 초청장이 들어있었죠. 이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넌 해냈어, 다니엘. 교수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이제 자네의 진짜 여정이 시작되는 거야. 그날 저녁 부모님과 함께 작은 식탁에 앉아 초청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우리가 미국에 왔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단다. 아버지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세탁소는 어떻게 해요? 걱정됐습니다. 걱정하지 마.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우리는 괜찮아. 내가 가서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는 게 우리의 행복이란다. MIT로 떠나기 전 마지막 주에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백악관에서였어요. 다니엘 김 씨와 통화하고 싶습니다. 공식적인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네, 제가 다니엘 김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워싱턴 DC로 올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대통령이요? 다음 날 저는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 DC로 향했습니다. 백악관 정문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신분증 확인과 보안 검색을 마치고 저는 역사적인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타원형 집무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제 앞에 대통령이 서 계셨습니다. 다니엘 김. 대통령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만나서 반갑네. 악수를 나눈 후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몇몇 고위 관료들이 앉아 있었죠. 다니엘, 자네의 이야기는 매우 인상적이야.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세탁소에서 MIT까지, 그것도 금메달리스트로서. 놀라운 여정이지. 하지만 내가 더 관심 있는 건 자네가 발견한 의료 시스템의 문제야.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내가 말한 의료 시스템 개혁이 뭔가? 대통령님, 수학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예요. 확신을 담아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병원비를 분석하면서 저는 우리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하고 불투명한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발견한 청구 오류와 보험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수학적 알고리즘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제안했죠. 인상적이군, 다니엘.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자네 나이에 이런 깊은 통찰력을 가지다니. 다니엘, 우리는 자네의 제안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네.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개혁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인데 자네가 MIT에서 연구하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줬으면 해. MIT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멈춰서서 웅장한 건물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에서 제 인생의 새 장이 시작되는 거였죠. 입학 첫날 학장님이 저를 직접 맞이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김, MIT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그날 저녁 제 기숙사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어디선가 세탁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저를 뉴욕의 작은 세탁소로 데려다 주었어요. MIT에서의 첫 학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죠. 세계 최고의 교수들로부터 배우고 같은 꿈을 가진 학생들과 토론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세탁소와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다니엘, 자네의 알고리즘 연구가 놀랍군.
의료개혁 프로젝트를 이끌던 로버트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델이 실제로 적용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거야. 저는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의료비 청구 시스템의 복잡성을 단순화하고 오류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죠. 아버지의 병원비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겨울방학이 되자 저는 뉴욕의 세탁소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세제 냄새와 세탁기 소리가 저를 반겼어요. 다니엘, 어머니가 달려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천재가 돌아왔구나. 아버지도 웃으며 저를 반겼죠. 건강이 많이 좋아지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탁소 창고에 있던 제 작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수많은 밤을 보냈고 꿈을 키웠죠. 벽에 붙어있던 수학 공식들, 낡은 책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이곳이 그리웠니? 아버지가 창고 문에 서서 물으셨어요. 네, 아버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MIT는 놀랍지만 여기는 집이니까요. 방학 동안 저는 세탁소에서 부모님을 도왔습니다. 손님들이 저를 알아보고 반가워했죠. TV에서 봤어요. 우리 동네의 영웅이네. 같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손님이 11살 정도 되어 보이는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소녀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반짝였습니다. 오빠가 그 유명한 수학 천재 오빠예요? 소녀가 물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한때는 그냥 세탁소에서 일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어. 저도 수학을 좋아해요. 하지만 친구들이 계속 놀려요. 소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여자애가 수학을 잘하면 이상하대요. 순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으니까요. 내 이름이 뭐니? 소피아예요. 소피아, 내가 너한테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수학은 우리의 무기야. 이걸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소피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물론이지. 내가 증명했잖아. 윙크하며 말했어요. 넌 어떤 수학 문제를 좋아하니? 대수학이요. 방정식을 푸는 게 재밌어요. 그럼 창고에서 몇 가지 재미있는 문제를 풀어볼래?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방학 동안 매일 오후 몇 시간씩 소피아와 다른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세탁소 창고는 작은 학습 공간으로 변했죠. 아이들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왔다가 점점 진지하게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우리 동네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마워. 소피아의 어머니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한때 이런 아이들이었으니까요. MIT로 돌아가기 전날 밤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왜 아직도 이곳에 있니? 너는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갔잖아.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곳이 제 방정식의 해답이니까요. 그날 밤 창고에서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MIT에서 배운 모든 것은 결국 여기로 돌아오기 위한 것이었구나. 다음 날 보스턴으로 돌아가는 기차에 오르며 결심했습니다. 학기가 끝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칠 것이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동네에 작은 학습센터를 열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배경에 상관없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을요. MIT 캠퍼스로 돌아온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봄학기 중간쯤 저는 의료개혁 프로젝트의 첫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알고리즘은 테스트 단계에서 청구 오류를 87% 감소시켰고 환자들이 더 쉽게 청구서를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인 접근이야, 다니엘. 로버트 교수님이 감탄하셨습니다. 백악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몇 주 후 대통령 과학기술자문단에서 저를 초청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다시 가면서 저는 새로운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세탁소 천재가 아니라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있었죠. 회의에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니엘,
당신의 알고리즘이 실제 병원들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병원 침대에 앉아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청구서의 숫자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울분을 느꼈던 그 순간이요. 이제 그 경험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학기가 끝나고 저는 약속대로 다시 뉴욕의 세탁소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교재와 계획을 가지고 왔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작은 프로그램을 공식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니엘의 수학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세탁소 옆 작은 공간을 임대했습니다. MIT의 장학금 일부와 연구비로 받은 돈으로 컴퓨터와 책상, 교재를 준비했죠. 첫날 예상보다 훨씬 많은 20명의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소피아도 물론 그중 하나였죠. 오빠, 정말로 돌아왔네요. 소피아가 반가워했습니다. 약속은 지키는 거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수학을 배우고 싶나요? 다양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려고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요. 부모님이 시켜서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두 좋은 이유예요. 하지만 제가 수학을 사랑하는 이유는 다릅니다. 수학은 세상을 이해하는 언어예요.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도구이기도 하죠. 칠판에 간단한 방정식을 썼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방정식을 풀어가는 중이에요. 여러분의 방정식은 무엇인가요? 소피아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우주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게 제 방정식일까요? 그건 내 방정식의 일부야. 대답했습니다. 완전한 방정식은 내가 왜 그것을 원하는지, 그걸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까지 포함하는 거야. 수업을 마치고 세탁소로 돌아오는 길에 리처드 교수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니엘, 좋은 소식이 있네. 자네의 연구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어. 그리고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대통령이 자네의 프로젝트를 국가의료개혁의 중요한 부분으로 언급하셨다네. 정말요, 교수님? 기쁨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래, 자네는 이제 역사를 만들고 있어. 전화를 끊고 세탁소에 들어서자 부모님이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세탁물을 분류하고 아버지는 계산대에서 일하고 계셨죠. 이 모습이 너무나 익숙하고 소중했습니다. 다니엘, 수업은 어땠니?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어머니. 행복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자신의 방정식에 대해 생각해보게 했어요. 부모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죠. 세탁소 창문으로 뉴욕의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또 다른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겠죠. 어쩌면 소피아가 그럴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방정식을 풀어가는 중이다. 제가 아이들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MIT에서 성공했지만 진정한 성공은 제가 배운 것을 다시 이곳으로 가져와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세탁소에서 시작된 꿈이 이제는 다른 아이들의 꿈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세탁기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소리는 제 어린 시절의 자장가였고 지금은 제 삶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MIT 학생이지만 저는 언제나 세탁소 소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강점이자 정체성이었습니다. 뉴욕의 작은 세탁소에서 시작된 여정이 MIT를 거쳐 백악관까지 이어졌고 이제 다시 세탁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왔죠. 지식, 경험,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요. 다니엘, 소피아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내일도 수업 있죠?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우리에게는 풀어야 할 방정식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다니엘은 작은 세탁소에서 자라 온갖 차별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 MIT에 진학하여 세상을 바꾸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진정한 성공이란 단순히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나누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늘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방정식을 풀어가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방정식은 무엇인가요?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